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시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고 계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오늘 좀 사정이 생기셨어요. 오늘 특별히 박지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공통 질문부터 출발합시다. 아무래도 터줏대감 윤기찬 변호사가 먼저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박지현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부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예. 진정 민주당을 위하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이런 출마 등과 관련돼서도 사실 직설 화법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연속 4번 진 그것을 되밟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제 외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의사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친 이재명계 그다음에 뭐 친문 뭐 이런 진영과 상관없이 저는 민주당을 위한 충심 어린 비판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까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까고, 그렇죠. 박주민 의원 까고.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대진표가 지금 정해진 판국이거든요. 경선 대진표. 예, 조금 늦은 거 아닌가. 뭐 사실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충분히 얘기하는 건 필요하지만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더 나쁘게 좀 끼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긴 생각도 지금 듭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송영길, 박주민 두 분 아니에요? 6명이긴 한데요. 뭐 정봉주, 김진애 뭐 등등도 있긴 한데. 근데 대략 그냥 두 분이 좀 더 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한 둘을 다 비판합니까? 뭐 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비판은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비판이 과연 이게 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하거나 그걸 막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루어진 마당에 지금 그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인 잣대로 저도 이제 우리 토론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통은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봐주게 되면 국민적 비판도 다소 수그러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말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 입장 표명을 한다든가 박주민 의원께서 뭐 여러 차 하셨지만 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상식적인 잣대가 적용되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주는 것도 저희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오히려 자중리단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문제 제기를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죠. 근거 있게 문제 제기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또 입장 표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뭐 국민의힘 쪽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뽑고 싶습니다. 야, 뭐 오늘은 서로 쌍방을 지금 뜬 인물로 떴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추대 방식이 아닌 경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0대 20이니까. 예, 81대 21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거는 뭐 그렇지만 본인은 또 얘기를 안 하지만 대통령하고 잘 가깝다고, 대통령 당선이랑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깝다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고 뭐 같이 법조인 생활도 검찰 생활도 어쩌면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소 야대인 원내에서 원내대표의 어떤 입장이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인데 작은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아니요. 이게 아마 원내대표를 맡은 이 시기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때 맡은 거죠, 사실은. 원내대표직을 이제 그렇죠. 맡게 된 거는 본인의 뭐 개인적인 영광일 수 있는데 여소야대도 그냥 여소야대가 아니고 큰 여소야대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런 여소야대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일단 당장 청문회부터 난제가 쌓여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중책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왜 당 대표는 뭐 전당원 투표도 하고 뭐 대의원 뭐 여론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뽑는 거고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직접 투표를 그렇죠. 해서 뽑잖아요. 반장 선거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진짜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네. 근데 왜 꼭 그렇게 1년씩 임기밖에 안 해서 어찌 보면 밖에서 보면 서로 그 나눠 먹기식 같아요. 왜 원내대표 임기를 그 딸랑 1년만 하는 거예요? 힘들대요. 못한답니다. 굉장히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뭐 원내대표가 정말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래서 그거를 막 2년 3년씩 해버리면 더 이상은 에이. 신물을 느낀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 미국 같으면 원내대표를 수십 년씩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적 헌법기관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한테 수권을 하는 그 이 수임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또 이런 타당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에 정치 환경이 바뀌거나 하는데 한 사람이 2, 3년 동안에 계속 본인들을 대리해서 뭔가를 처리한다. 물론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절차가 항상 있지만 대협상 과정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권 기간이 길면은 그만큼 헌법기관들의 그 어떤 대표성이 좀 약화되는 거라서. 그런데 뭐 여야 간에 서로 이게 좀 이 정분도 쌓고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조금 좀 친해지려고 그러면 바뀌고. 예, 맞습니다. 뭐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뭐 비슷하게 가는 모양새예요. 1년씩 비슷하게 가는 다선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뭐 예. 바뀌어도 친문 관계는 계속 쌓이는 분들이 예. 돌아가면서 맞기 때문에. 하여튼 네. 그 정치권 밖에서는 왜 원내대표는 딸랑 1년씩밖에 안 할까? 이런 의식, 궁금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네. 이건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는 이제 금주의 진 인물 윤기찬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좀 꼽고 싶어요. 왜요? 최근에 이제 그 법사위 사보임 문제 갖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께서 저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법사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그 검수 완박과 관련된 그 주무행 저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법사위원회 원래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12대 6이에요. 예. 12가 민주당이고 6이 국민의힘인데 양향자 의원이 기재부에 계신가 그런데 이분을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이분은 무소속이죠.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쪽 무소속이죠. 민주당 쪽인데 탈당하셔서 이제 무소속이 되신 거죠. 그렇다 보니까 11대 6대 1이 됐는데 예. 이 의석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아마 신청할 듯 싶습니다. 국내힘에서 그렇게 되면 90일 동안의 수기 과정을 거쳐라.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1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3분. 그다음에 기타가 이제 3명인데 원래 양향자 의원이 오시기 전이라면 국민의힘이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명 대 3명이 되는 건데 3대 3인데 양향자 의원이 오시면서 국민의힘이 2명이 되고 2명이 되고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1명이 되시는데 성향상 보면 민주당 분들이 4명이 되는 거예요. 4대 2가 된다. 4대 2가 되니까 3분의 2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예. 안건조정위원회를 당장 끝낼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이제 민주당이 갖게 된 거죠. 90일을 굳이 90일 안고도 가지 않고 4명이 찬성하면 끝내버린다. 그렇죠. 이게 당장 끝낼 수 있는 그 의결 정족수를 갖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다. 여기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사실은 이거를 되돌려 보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인을 했던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교섭단체끼리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사보임하는 건 여태까지 뭐 해왔단 말이죠. 같은 당 의원이라면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근데 비교섭단체하고 사보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부 원 개선 원을 처음에 개원할 때 다 합의를 하거든요. 예, 그 예. 합의 비율에도 안 맞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예. 실망스러운 행위였다. 윤기찬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만 저는 이 사보임과 소위 안건 조정이 정수 변경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머리들 좋다.
근데 이제 어떻게 또 이런 방법을 찾아냈을까? 이거 아니면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막 판단을 90일 이상은 그렇죠. 끌어야 그러려면 되니까. 뭐 사실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 패스트트랙 태우는 순박 그거밖에 없죠. 그건 뭐 안 된다는 거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하다가 양양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택한 것 같고요. 박병석 의장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요청하면 뭐, 의장은 예. 거부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 민주당 소지. 내에서 같은 교섭단체에서 이렇게 사회보험 하는 거는 이제 들어주시는데 이거는 조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땡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저희 전반적인 이 시스템을 조금 무력화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우리 본격적으로 토론 주제로 올리겠습니다. 요 그 사보임 얘기가 토론 주제가 아니고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냐 아니냐. 또 지금 검찰은 조직적으로 거기에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전반적 상황을 좀 이따 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박지훈 변호사 금주의 진입물 뭐 많아서 그런데 저는 한덕수 후보자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초대 총리 후보자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거고 처음에 이제 지명될 때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고문료도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긴 지났지만 이해 충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월세 내는 거 그렇죠. 말이죠? 외국인 자신 일할 때 관계된 쪽에 외국 법인이나 그쪽에 월세를 받고 했던 부분. 저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계속적으로 이 문제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총리가 예전에 됐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인수위나 뭐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지난번 총리직을 그만두신 후에 벌어진 문제가 일들도 되고요. 좀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눈높이가 좀 더 기준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받아들인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또 인수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거는 곧바로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자, 지금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총리. 일단 뭐 본인이 구체적인 아직 해명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뭐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따라서 추후에 이제 그 해명 자료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2007년도에 이미 총리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에서 공세를 펼쳤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윤석열 당선이라고 비슷한 이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 론스타 문제도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아마 그때 월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그때는 같아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월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어떤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계약된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높다든가 또는 월세가 안 나갔는데 어떤 월세 드리는 거에 대한 특혜를 입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또 입증 없으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통상 분야에 근무를 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뭐 어떤 이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본인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이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정치권 전체가. 그러니까 큰 로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김현장. 예, 김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입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뭐 한 번 나갔다 한 번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한 두 번 정도 반복된다거나 그러면 조금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이해관계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단순히 김현장에 근무했다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뭐 공직의 청렴성 등 또는 로비 등 이런 뭐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죠. 아직은. 근데 박 변호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그 금액들입니다. 예컨대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18억, 19억 정도를 지금 고문료로 받았는데 1년에 4억, 5억 정도를 이제 받았다는 건데 비법률가입니다. 행정 일을 했었죠. 행정고시가 출신이고 법률가가 이제 그 받는 거 뭐 그것도 뭐 제가 봐서는 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게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김현장 같은 경우는 송무 업무도 하지만
자문 업무 같은 게 주된 업무 중에 예. 하나가 되거든요. 예. 자문이 좋게 말하면 뭐 저희 같은 뭐 일반 변호사들이야 그 자문이 아주 틀에 박힌 작은 건데 김현장이 하는 자문 업무라는 거는 국가적 어떤 그런 것들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뭐 따져를 봐야 되겠지만 터무니없이 돈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위법성이 있다든지 또 부적절에 어떤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론스타나 이런 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었어요. 예. 이미 중간에 이제 총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눈에 띄는 게 총리하고 아마 본인이 더 이상 공직에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무역협회 회장 그 이후로는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또 다시 눈에 띄지 않을까. 지금 눈에 뜬 거는 김현장 지금 고문 그렇죠. 부분이고요.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뭐 저희 법률가들이 뭐 변호사들이야 뭐 김현장에서 일을 한번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계속 들어보면 납득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월로 따지면 한 3천여만 원 정도, 네. 3천만 원 좀 넘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일단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많죠. 그런데 옛날 김호수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중소형 로펌이었어요. 그거는 매출이 뭐 100억이 안 넘는 뭐 로펌이었는데 그 로펌에서 받은 게 2,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물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경력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 그 기준으로 보면 특혜가 아니다. 이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김현장이 하는 업무가 대정부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업무도 있어요. 해외 이런 통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통상 전문가의 국무 조정까지 해보고 상당한 이 경제 관련된 부분 전부 다 섭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특정 사건을 할 때 팀을 꾸리잖아요.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통상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했다면 그 금액은 그 수준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게 아닐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통상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주미대사도 지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김현장에도 실국장급들이 가서 이제 예컨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한다면 결국은 이게 소위 말하는 얼굴을 내미는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이제 따져볼 겁니다.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무슨 업무를 했고 무슨 업무 때문에 그만큼 급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건데 글쎄요,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뭐 이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뭐 대장동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 이름 나오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크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김현장의 경영이 방만하다 뭐 이런 거는 뭐 그 김현장의 주주들이 뭐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대략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김호수 총장 얘기를 해봐도 이전에 맨 그랬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많아도 해당 커리어로 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윤기찬 변호사가 이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초대형 로펌에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문제 아니냐. 상당히 저는 그 얘기를 하셨기는 좀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김현장이 집인지 정부가 집인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김현장이 이전에 2002년도에 있다가 또 정부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김현장 갔다가 정부에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장에 뭐 좋은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해해서 될 여지가 있어요. 김현장에서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보내는 입각시키고 총리 만들어주고 이런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근데 그게 직접적인 업무상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일반론적으로 하나 여기서 좀 지적해야 될 대목이 그런 초대형 로펌이 자체적으로 뭘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영리기업입니다. 그 몇 억씩의 그 자문료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주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주된 고객은 대부분 또 초대형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바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초대형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그쪽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다가 다시 또 정부에 와서 일을 한다? 요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우리 일본 강제징용 판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론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대 기업을 위해서 김현장 뭐
법률 회사고 영리 기업이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또 정부에 다시 들어온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기가 이제 정부나 이렇게 공직 생각이 있으면 김현장은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요즘 보면은 김현장 출신이 더 지금은 그래요. 잘 지금 발탁이 인수위도 되는 것 많아서. 같아서. 예전에는 그래서 대법관 하신 분들은 통상 학교로 가거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공직의 뜻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 어딘가에 저희가 예. 보이죠. 안 저분들 하고. 안 하시는 거 보면 공직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알죠. 순간부터 예, 예. 이게 이런 룰이 무너진 깨져버렸어요. 듯한 이게 뭐 특정인을 제가 두고 하는 얘기는 네. 아니고 어쨌든 이거 뭐 제가 민주당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앞으로 모든 정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자, 또 아까 예고해드렸던 이제 검수한박 요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네. 우선 민주당도 솔직히 고심이 좀 있는 상태 같아요. 그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지자들하고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또 안에서도 예컨대 그렇게 너무 강하게 가는 건 맞지 않다.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이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러면 밀어붙인다. 예, 근데 그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가 어쩌면 지금의 모습도 일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라든지 아니면 그건 경찰 수사긴 한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수사가 한 10일 고발 만에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또 얘기하면 또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검찰을 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시기라면 지금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부임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는 모양새긴 합니다. 4월 국회에 본회의 통과까지 목표로 밀어붙인다. 네, 5월 10일 전까지 하려면 4월 국회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또는 범죄 단서가 고발 등으로 주어지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안 하냐라고 탓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너네들 수사권 줄 필요 없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하는 것 같고 왜 우리 수사하냐라고 해서 수사권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거냐. 누구의 이해관계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국민의 이해관계면 돼요. 지금 국민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분들 열심히 고생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귀 기울여서 그거를 보완하는 입법이면 이거는 당연히 박수 쳐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한번 타임 스케줄대로 볼까요? 국정농단 사건 때는 특수부서를 강화했어요. 오히려 정권 초에는. 예. 모든 분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해서 이제 이전에 수사했던 분들을 또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가다가 공수처를 만들고 그래서 일부 분들은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6대 범죄마저 이제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솔직히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특정 정치 세력의 보호를 위한 것이냐 이런 그 기본적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정권 초기에 아예 검수완박대로 했어야죠.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기 전에 이거부터 가장 시급한 과제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했던 말씀이니까. 근데 이미 소위 토사구팽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수사를 왜 하냐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잠깐 예를 드신 것 중에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를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끌어오다가 그 공범들의 공소장에 한 줄 기재도 없이 별지 목록에만 조금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일부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가 안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수사권 직권을 통해 가지고 총장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자체 수사를 하고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총장 하가 아니에요. 현재 김호수 총장 하에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반적인 그 상황을 검토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상대편 수사할 때는 검찰 힘 팍팍 실어주더니 자기 쪽 수사하려고 하니까 공수처 만들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냥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자, 일부는 그럴 수 있죠. 또 일부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뭐 180석, 170석 됐을 때 그걸 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뭐 민주당 안에서도 좀 검찰 출신이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당론이 모아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다 뭐 잘 되고 잘하고 있다, 검찰이 잘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저 기본 우리가 바라봐야 시각이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 큰 틀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거를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시기상조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긴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이라면 당선인 대통령 다음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들 일부 맞다고 손 치더라도 마지막 기회에 이제 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한다는 것 자체의 타당성도 이제 그건 논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예. 그렇다면 공수처는 왜 수사 기소를 같이 줬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돼요. 일부 범죄지만 뭐 검사와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 수사 기소 같이 하잖아요. 이 부분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라는 것이고 공수처는 진짜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공수처야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뭐 장차관들 또는 고위공무원들 비리 못 저지르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공수처는 사실 거의 본인들 스스로 인지해가지고 한 건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언론인 사찰 이런 것들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를 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네 똑바로 해라라고 이렇게 제도적 개선하겠다라고 거기에 논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한 이게 물론 검찰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자는 거죠. 제도적으로 보면 6대 범죄를 이걸 없애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잘할 것처럼 보여요. 수사청이나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바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중대범죄 수사청이 되면 공수처가 보낸 1년처럼 제1형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 얘기는 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공수처가 국민적 바람에 대해서 부응을 못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끌어졌고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검사들도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예.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정보 라인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예컨대 이 대검에는 수사정보기획관실 등등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정보 조직들이 꽤 많이 있는데 공수처가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이왕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좀 응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못한다고 채찍질도 좋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기엔 사실 공수처가 못한 거 많아요. 아무튼 지금 이거는 더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까지 했으니 그 체제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오히려 기존 체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뭐 다시 되돌릴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지금 되돌리자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네. 더 나가자는 이제 검수완박 아예 입법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쟁이 붙고 있는 이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회의를 해서 조직적으로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요 행위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슨 이익 집단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변호사. 예전 같으면 저도 그런 비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어떤 입법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저렇게 집단 부채이기주의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지금 검찰의 수뇌부 내지 검찰의 인적 그 구성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정치권에 따라서 양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객관적 아니냐라는 판단을 받을 정도의 인적 구성이 돼버렸어요. 특히나 김우수 총장도 만약 가담했다 그러면 사실 그렇다면 이건 검찰의 부채이기주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이분이 차관일 때부터 해가지고 아예 이거를 같이 설계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위해서 설계한 분은 아니에요. 그 수사권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완전 박탈은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법 전체 체계로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그러면 범죄를 찾아내서 이걸 단죄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목적인데 지금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암수범죄가 판칠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각에서 비판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채이기주의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검찰총장이나 또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을 할 때 이 검찰의 그 수사 기소권 이거 분리하는 거 다 동의를 하고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검찰 조직의 일입니다. 이게 내 가진 권한이 뺏기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찬성할 수 있는 그 개혁 대상이잖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 김호수 총장도 지금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어떤 목소리를 좀 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밑에 고검장들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개혁 안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건 당연한 모습인데 과연 지금 저는 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처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싶기도 해요. 사실은. 말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뭐 일선의 부장검사들 검사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자기들이 개혁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한편 보면 뭐 그렇게 뭐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 보면 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한 분들이 이거를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또 맞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 그분들이 다 뭐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쨌든 또 불거진 사안들을 보면 지금 불거진 사안이 수사가 근접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러면 그건 적절하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게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 가는 건 괜찮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도 뭐 그게 철학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거를 딱 시한을 정해놓고 대통령 거부권 네, 사보임까지 거치면서 그 시한은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막상 진짜 국회에서 이거를 뭐 또 밀어붙인다라고 그러면 또 무슨 뭐 몸싸움 국회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이 국회법상의 수단이라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 하고 이제 그 뭐죠 필리버스터 네, 이 정도인데 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국회법 다 바꿔놔서 뭐 예전에 우리 그 쇠지 때를 제가 빠루라는 얘기 쇠지 때 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처벌이 가능한 그러면 상황이고. 정부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에 여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난 이제 12일 날인가 의원총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아마 반대 의견이 꽤 많을 거예요.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고 이게 앞으로 국정 동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전제했는데 일단은 결심을 한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결심이 된 게 아닌가. 뭐 또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정말 이 정권 2학기 요 교책 2호기에 지방선거도 바로 코앞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만은 지방선거 못지않게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서 오늘 좀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나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1시 33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봄꽃 구경하러 가기 좋은 날씨인 만큼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강원권보다는 충청권 지나기가 더 어려운 모습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입장부터 천안 휴게소 일대까지 무려 31km로 정체의 꼬리가 더 늘었습니다. 더 가서도 청주와 대전 일대까지도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하행선 쪽으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지나기가 가장